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윈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애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자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폐결핵에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5. 그가 케임브리지로 출발하기 전날 밤 식사가 끝난 후 메어리와 다이애나가 나가자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즐거운 여행이 되시라고 말했다. 고마워요, 제인. 전에도 말했지만 2주일 후에 케임브리지에서 돌아올 것이요. 그러니 그동안 당신은 많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소.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결혼에 대해서는 또다시 당신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아야겠지만 나는 나의 의무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최초의 목적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소.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인내심이 강하셨소.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소. 하느님의 분노를 만나야 할 사람. 로마서 9장 2절. 으로써 당신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소. 회개하고 결심해 주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고려해 주기를 바라겠소. 우리는 낮 동안에 일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9장 4절. 라고 경고를 받았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졌던 부자. 누가복음 16장 19절의 운명을 생각해 주시오. 하느님이 당신에게 뺏을 수 없는 선한 것. 누가복음 10장 42절을 선택하는 힘을 주시기를. 그는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열의를 띠며 부드럽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물론 연인을 보는 남자의 그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를 부르는 목사의 표정, 아니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수호 천사의 표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세인트 존에게 경외의 마음을 품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문제에 금방 나를 밀어붙일 만한 힘을 가진 그에게 나는 강한 경외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와의 다툼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의 존재에 못에 빠지고 그의 의지의 경륜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혔다. 지금 그로부터 느끼는 격렬함은 전에 한번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맛본 때에 그것과 똑같았다. 2번 다 나는 어리석었다. 그때 내가 굴복했었더라면 도의에 어긋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 굴복한다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된다. 지나가 버린 지금에 와서 시간이라는 조용한 매개물을 통해 그 위험스러웠던 일을 돌이켜보고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때 나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었다. 나의 성스러운 성직자는 손을 얹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의 거부는 잊혀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격투는 마비되었다. 불가능이, 즉 세인트 존과의 결혼이 급속도로 가능하게 되어갔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변화하려고 했다. 종교가 부르고 천사가 손짓하며 신이 말씀을 내려 생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죽음의 문이 열려 그 저편에 있는 영원히 들여다보여 그곳에 있는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당장에 희생해도 좋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어슴푸레한 그 방에는 여러 환영이 넘쳐 흘렀다. 자, 결심이 섰소? 성직자가 물었다. 그 질문은 부드러웠다. 그는 부드럽게 나를 끌어당겼다. 오, 그 부드러움. 힘보다 훨씬 강한 것. 세인트 존의 분노에는 저항할 수 있어도 그 부드러움에는 갈대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줄곧 내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지금은 온순해졌다고 해도 역시 언젠가는 이전에 반항한 것에 대해 후회하도록 응징받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뚜렷한 확신만 서면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세인트 존이 소리쳤다. 나를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려는 듯 그는 손으로 내 머리를 세게 눌렀다. 그는 마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한 팔을 내 몸에 감았다. 나는 것처럼이라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그 사람처럼 지금은 사랑을 문제 삼지 않고 임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회오리 치는 마음속의 환영의 모호함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올바른 것을, 다만 그것만을 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열렬히 기원했다. 보여주세요. 내 갈 길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느님을 향해 간청했다. 이제껏 없었던 흥분에 사로잡혔으나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러한 흥분의 결과였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온 집안이 조용했다. 왜냐하면 세인트 존과 나 이외에는 이제 모두 물러가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에는 달빛이 가득 몰려와 있었다. 심장의 고동소리가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여 그곳에 어떤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나 심장을 꿰뚫고 곧장 머리와 수족 끝까지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활동이라는 것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나 이제야 깨우쳐지고 불러일으켜진 듯 나의 감각을 후려쳤다. 감각은 기대에 부풀어 깨어났다. 눈과 귀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살은 뼈 위에서 전율했다. 무엇이 들렸소? 무엇을 보았소? 세인트 존이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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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것뿐이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이나 집안이나 정원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잘 기억할 수 있는 목소리.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목소리였다. 가겠어요! 나는 외쳤다. 기다려주세요. 가겠어요. 나는 문 있는 대로 달려가서 복도를 내다보았다. 캄캄했다. 다시 정문으로 뛰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어디 계세요? 나는 외쳤다. 밤바람은 전나무 숲속에서 나지막이 한숨 짓고 있었다. 나는 쫓아나와 나를 만류하려고 하는 세인트 존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침실로 올라가서 문을 잠갔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마치 하느님 바로 앞에까지 달려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의 혼은 너무 감사해서 하느님의 발밑에 엎드려 버리고 말았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다 끝내고 일어나서 결심했다.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마음의 광명을 얻고 침대에 누웠다. 오직 날이 새기만을 고대하면서. 36.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났다. 집을 비운 동안 내 물건들을 정리해 둘 생각으로 서랍이나 옷장 속을 청소하고 있을 때 세인트 존이 그의 방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내 방문을 두드리지나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냥 지나쳐버렸다. 다만 한 장의 종이가 문 밑으로 밀어 넣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어젯밤 당신은 너무나 갑자기 가버렸소. 좀 더 있었더라면 당신은 당신의 손을 기독교 십자가와 천사의 왕관에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2주일 후 내가 돌아오면 당신의 확고한 결심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그동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 라는 말을 해주고 싶소. 나는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소.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하느님의 뜻을 내 마음이 확실히 안 이상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끔 충분히 강해지고 싶어요. 6월 1일이었는데도 구름이 잔뜩 끼고 쌀쌀했다. 비가 세차게 창틀을 때리고 있을 때 나는 세인트 존이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는 정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는 안개가 자욱한 고원을 지나 위트 크로스 쪽으로 넘어갔다. 그는 거기서 역마차를 탈 것이다. 나도 이제 몇 시간 후 오빠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을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도 위트 크로스에서 역마차를 기다려야 해요. 내게도 영원히 영국을 떠나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방안을 조용히 거닐며 떠나야 한다는 계획을 갖게 한 그 소리를 떠올려 보았다. 아침 식사 때 나는 다이애나와 메어리에게 여행을 떠날 작정이며 적어도 나흘은 걸릴 것이라고 알렸다. 제인 혼자서? 그녀들이 물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친구를 만나 소식을 듣고 싶어서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다음에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괴로운 질문이나 어떤 억측의 공세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후 3시에 무어하우스를 떠났다. 그리고 4시가 조금 지나
위트 크로스의 이정표 밑에서 서성대며 나를 손필드로 실어갈 역마차를 기다렸다. 황량한 산의 정막을 깨고 멀리서 마차 오는 소리가 났다. 1년 전 여름 저녁,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나를 내려주었던 그 마차였다. 그때의 여행은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정처 없는 것이었던가. 36시간의 여행이었다. 화요일 저녁에 위트 크로스를 떠나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 마차는 말에 물을 먹이기 위해 길가 여간에 정거하였다. 목적지에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손필드까지 얼마나 되나요? 나는 마부에게 물었다. 저 들판을 넘어서 2마일 정도 됩니다. 나의 방황도 이것으로 끝이야. 마차 싹을 지불하고 짐을 내려 여관의 마부에게 찾으러 올 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로체스터 문장이라고 쓰여 있는 여관 간판이 보이자 내 마음은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영지를 밟고 있는 것이었다. 혹시 너의 주인은 영국 해협을 건너가 계실지도 모른다. 설사 여기에 계시더라도 내 주인 곁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신 이상의 부인이 있지 않을까? 너는 주인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 너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의 훈계자는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숲이 보였다. 까마귀 떼가 떼지어 있었고 그 소란스러운 울음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가수원의 낮은 담을 끼고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았다. 바로 그 모퉁이의 풀밭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어 거기에서 나는 저택의 건물 전면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기쁨으로 울렁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에 비친 것은 시꺼먼 폐허뿐이었다. 잔디도 뜰도 황폐해져 있었다. 저택의 전면은 언젠가 꿈에서 본 것처럼 조개 껍데기가 달라붙은 벽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보였고 지붕도 굴뚝도 없이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다. 그 근처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과 황야의 쓸쓸한 고독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 집 사람들 앞으로 보낸 편지의 답장이 오지 않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험상스러운 검은 빛깔의 돌들은 이 저택이 어떤 운명으로 쓰러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큰 화재 때문이었다. 이 재난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가재의 손실과 인명의 손실은 없었을까? 그렇다면 누구의 생명이? 이것에 대해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곧 여관으로 돌아왔다. 여관 주인이 손님 방에 아침 식사를 나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방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그에게 물어보았다. 손필드 저택을 아시겠지요? 나는 용기를 내어 겨우 이렇게 물었다. 그럼요. 전 그 전에 살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르는 얼굴이었다. 돌아가신 로체스터 씨의 하인이었죠. 그가 덧붙였다. 돌아가셨다고? 나는 피해보려고 무척 애쓰다가 일격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주인 에드워드 씨의 선친 말이에요. 하고 그가 설명했다. 나는 한숨을 돌렸다. 지금 그의 말로써 에드워드 씨, 나의 로체스터 씨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은 확인이 되었다.
손필드는 깨끗이 폐허가 되었죠. 그 많은 재산이 다 타버리고 가구 하나 건져내지 못했죠. 밀코트의 소방차가 미쳐 오기도 전에 저택은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답니다. 무서운 광경이었죠.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모두 짐작은 했죠. 그 댁에 정신 이상의 부인이 갇혀 있었답니다. 그 여자는 매우 철저히 감금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댁의 젊은 아가씨가 가정교사로 있었죠. 로체스터 씨가 그 아가씨에게 반해서 언제나 그 아가씨를 누구보다 소중히 아끼셨대요. 로체스터 씨는 40에 가까운 나이였고 그 가정교사는 20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그 나이의 신사가 젊은 아가씨에게 반하게 되면 마치 체면술에 걸린 것처럼 되는 일이 많지요.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지금은 화재에 관한 것을 듣고 싶어요. 화재가 그 정신 이상의 여자와 관계가 있었던가요? 말씀드린 대로 불을 낸 것은 그 미치광이였습니다. 그 미치광이에게는 풀이라고 하는 시중드는 부인이 있었지요. 한 가지 단점만 없었더라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은 언제나 술을 몰래 마시곤 했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한 모양이에요. 술을 마신 다음 깊이 잠이 들어버린 사이 마녀처럼 교활한 그 미친 여자는 자기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자기 옆방의 커튼에 불을 지르고 다음엔 아래층으로 내려와 가정교사의 침실이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불을 질렀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가정교사는 2달 전에 떠나고 없었대요. 로체스터 씨는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나 되는 듯이 그 아가씨를 찾았지만 통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한 나머지 가정부인 페어팩스 부인을 그녀의 친구 집으로 보내고 아델 양은 학교로 보내고 외부와의 모든 인연을 끊은 채 저택에 혼자 파묻혀 계셨지요. 뭐라고요? 로체스터 씨가 영국을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영국을 떠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한밤중 외에는 문지방조차도 넘지 않으셨죠. 밤중만 되면 정원이며 가수원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셨답니다. 불이 났을 때 로체스터 씨는 집에 계셨나요? 네, 계셨고 말고요. 온 저택이 불바다가 되었을 때 그분은 지붕 밑방으로 올라가셔서 잠자고 있던 하인들을 손수 깨워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도와주시고 미치광이 마나님을 구해내시려고 위층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그 여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1마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천장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두들 벗어 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나님은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며 뛰어내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길 위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나는 재촉했다. 네, 그러고 나서 건물이 무너졌죠. 지금은 담벼락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밖에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차라리 있었던 편이 좋았을는지도 모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불쌍한 에드워드 씨.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비밀로 해두고 부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분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살아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편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어째서요? 나는 파랗게 질려서 다그쳐 물었다. 어디 계시지요? 영국에 계시나요? 네, 영국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요.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무슨 날벼락인가?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씨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더 나쁜 일이 아닐까 나는 두려워졌다. 그가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자 몹시 두려워졌다. 나는 기운을 내어 어떻게 해서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분의 용기 때문이지요.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친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저택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로체스터 부인이 지붕에서 떨어진 후 그가 간신히 계단을 내려온 순간 굉장한 폭발음이 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그를 끌어내 보니 겨우 숨만 쉬고 계셨지요. 상처가 아주 심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대들보 하나가 겨우 그분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한쪽 눈이 튀어나오고 한쪽 손은 완전히 일그러져 외과 의사 카터 선생은 그대로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 눈도 염증을 일으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장님이자 불구의 몸이 되어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30마일 떨어진 번딘 저택인데 정말 쓸쓸한 곳이지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존 노인과 그의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운이 완전히 쇠약해지셨다고 합니다. 타고 갈 마차 같은 게 있습니까? 이륜마차가 있습니다, 아가씨. 아주 쓸만한 이륜마차죠. 당장 준비해 주세요. 당신의 마부가 오늘 어둡기 전에 나를 펀딩까지 데려다 준다면 평소 요금의 2배를 지불하겠습니다. 37. 펀딘의 저택은 상당히 낡은 건물로 숲속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이 저택에 대해 자주 말했었고 방문한 적도 있었다. 그의 부친이 수렴용 새나 짐승들을 숲에서 기르기 위해 사들인 것이었다. 찬바람이 불고 하늘이 잔뜩 어두운 저녁, 나는 이 집에 도착했다. 마차와 마부를 돌려보내고 마지막 1마일은 걸어갔다. 어두컴컴한 숲을 지나고 화강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 철대문이 있는 입구에 들어서자 곧 낡은 저택이 보였다. 여관 주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느낌은 참으로 쓸쓸한 곳이었다. 천천히 좁은 현관문이 열리더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계단 위에 섰다. 어둡긴 했지만 누구인지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나의 주인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거의 숨까지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에게 내가 보일 리가 없었다. 이 꿈 같은 재회의 기쁨은 고통에 의해 짓눌리고 말았다. 그는 여전히 튼튼하고 건강했으며 외양도 머리칼도 그대로였다. 어떤 슬픔도 늠름한 그의 체격을 쇠약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계단 하나를 내려서더니 찬찬히 손으로 더듬어가며 풀밭으로 걸어갔다. 손목 아래가 절단된 왼쪽 팔은 품 안으로 숨겨져 있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 만져보고 싶은 듯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저을 뿐이었다. 이때 모자도 안 쓴 그의 머리 위로 비가 쫙쫙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길을 더듬어가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노크하자 존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메리, 잘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펄쩍 뛰었다. 아니, 선생님, 정말 선생님인가요? 인적도 드문 이곳에 이렇게 밤늦게 오시다니.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가며 이야기했다. 들어가거든 주인님께 뵙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왔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내 이름은 대지 말고. 만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거절하시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잠시 후 나는 메리가 들어왔기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컵에 물을 가득히 따라 촛불과 함께 쟁반에 올려놓았다. 그 쟁반을 내게 줘요.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나는 쟁반을 들고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자 나를 보고 늙은 개 파일럿이 킁킁거리며 뛰어올랐다. 나는 그를 쓰다듬어주며 앉아 파일럿 하고 조용히 말했다. 물을 줘, 메리. 나는 그의 곁으로 갔다. 파일럿은 아직 흥분해서 나를 쫓아다녔다. 파일럿, 가만히 있어. 나는 또 말했다. 로체스터 씨는 입술까지 가져갔던 물을 마시려다 말고 귀를 기울이며 메리지, 그렇지. 하고 물었다. 메리는 부엌에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이건 누구야? 누구요?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물을 더 드시겠어요? 컵에 물을 절반이나 엎드리셨어요. 누구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요? 파일럿은 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존도 메리도 알고 있어요. 바로 오늘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그는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더듬는 그의 손을 나는 꼭 잡았다. 정말 그녀의 손가락이야.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야. 그는 억세게 쥐고 있던 손을 풀고는 나의 팔을 잡았다. 나의 어깨도 목도 허리도 그에게 안겼다. 제인 에어, 제인 에어. 그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운 나의 주인님, 저는 제인 에어예요. 당신을 겨우 찾아냈어요. 저는 당신 곁으로 또다시 돌아왔어요. 정말이요? 살아있는 나의 제인이란 말이요? 지금 만지고 계시잖아요. 저를 껴안고 계시잖아요. 오늘부터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환상이 말하는 건가?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보면 그것은 헛된 꿈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실망하여 자포자기했지. 내 생활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어. 내가 살며시
그의 팔에서 몸을 빼내려고 하자 그는 흥분하면서 더 한층 힘껏 껴안았다. 제인, 가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을 만져보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곁에 있는 것을 안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 당신에게 위안을 받는 그 맛을 알았소. 이 기쁨을 나는 포기할 수 없소. 가지 마오, 제인. 네, 전 함께 있겠어요. 벌써 말씀드렸어요. 글쎄, 하지만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고 있어? 아마도 당신은 친절하고 젊은 간호사로서 나의 수족이 되고 의자가 되고, 물론 나로서는 충분히 기꺼워하겠지만 단지 나는 당신에게 아버지와 같은 기분만을 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오? 자, 말해주시오. 당신이 좋으실 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평생 나의 간호사로 있을 순 없어. 제인, 당신은 젊어. 장차 결혼도 해야 하잖아. 결혼 같은 건 생각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제발 마세요. 자, 이젠 당신의 마음도 가라앉았으니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어요. 사흘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 한마디만 더. 제인, 당신이 있던 집에는 여자만 있었소? 나는 방을 빠져나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멋진 생각이야. 앞으로 얼마 동안 저분을 놀려주어 우울증을 쫓아버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 다음 날 우리들은 오전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지냈다.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기분 좋은 장소에다 그를 위한 안식처를 만들었다. 파일럿이 우리 곁을 뒹굴고 사방은 고요한데 벼랑간 그가 나를 껴안으며 소리질렀다. 무정하게 도망간 사람. 아, 제인, 당신이 손필들을 도망쳐 나가고 없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겠소. 당신에게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 신혼여행 떠날 준비를 갖춘 트렁크가 밧줄로 묶여서 자물쇠가 채워진 걸 보았을 때 의지할 곳 없고 무일푼이 된 나의 사랑하는 제인은 도대체 어떻게 지낼까 하고 나는 걱정이 되어 못 견딜 지경이었소. 당신은 어떻게 지냈소? 자, 이제 말해보시오. 이렇게 재촉받은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한 것을 대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방황과 배고픔으로 고생한 사흘 동안의 이야기며 무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 학교 교사직의 일자리를 얻게 된 이야기, 재산을 상속받은 것, 사촌 오빠와 언니를 찾게 된 것 등, 물론 말하는 도중에 세인트 존 리버지의 이름이 여러 번 튀어나왔다. 그럼 그 세인트 존이 당신의 사촌이란 말이오? 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주 능력 있는 분이세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 세인트 존은 지식이 많은 학자예요. 그분은 저를 인도에 함께 데려갈 작정이었어요. 청혼도 해왔지요. 나는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끊임없는 우울증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당분간 그 질투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마 이제 당신은 내 무릎에 있고 싶지 않겠군. 에어양, 자, 내게서 떠나도 좋소.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하면서 한결색에 힘을 주어 나를 끌어안았다. 한두 가지 물음에 대답해 주지 않겠소?
그는 말을 머뭇거렸다. 무슨 질문이에요, 로체스터 씨? 세인트 존은 당신이 자기의 사촌이란 것을 알기 전에 모튼의 교사를 하도록 시켰나? 그래요. 가끔 당신은 그를 만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따금 학교에 찾아왔나? 그 사람은 매일 왔어요. 당신의 교육 방식에는 찬성했었소, 제인? 당신은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빈틈없는 방식이었을 거고. 네, 찬성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발견했겠군. 당신의 재능 중에는 보통이 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인, 학교 부근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곳으로 당신을 만나러 온 일이 있었나? 이따금 밤에도? 한두 번. 말이 끊겼다. 에어양,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내 곁을 떠나도 좋소.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하오. 떠나라고 했는데 왜 끈질기게 내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아요. 아니요, 제인.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을 턱이 없소. 당신의 마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촌 오빠 세인트 존과 함께 있을 것이오. 오, 여태까지 귀여운 나의 제인을 완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게서 떠나갔을 때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소. 그 믿음은 커다란 괴로움 속에서도 단 하나의 희망이었소. 우리가 서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나는 이별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지. 그렇게 내가 당신을 추억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비탄이요. 제인, 내 곁을 떠나요. 가서 세인트 존 리버지와 결혼하시오. 그렇다면 저를 떨어뜨려 주세요. 밀쳐버리세요. 저 스스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제인, 나는 언제나 당신의 어조가 마음에 들었소. 지금도 그것은 다시 희망을 되찾게 하고 있소. 정말 진실하게 들린다오. 그 말을 들으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소. 당신이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오.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오. 가요. 어디로 가야 하죠? 당신 스스로의 길을, 당신이 선택한 남편과 함께. 그 사람이 누군데요? 당신은 알고 있소. 그 세인트 존 리버즈 말이오. 그는 저의 남편이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로자몬드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나와 결혼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선교사의 아내로서 적임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도저히 선교사의 아내로 살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착하고 훌륭하긴 하지만 나에게는 마치 빙산처럼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옆에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았어요. 나를 좋아하거나 행복하게 해줄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응석을 받아주지도 않고 귀여워해주지도 않았어요. 나한테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았어요. 젊음까지도. 다만 몇 가지의 유용한 정신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당신 곁을 떠나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며 비록 장님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주인에게 본능적으로 더욱 꼭 안겨들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었다. 뭐라고, 제인? 그게 정말이요?
당신과 그와의 사이가 정말 그런 것이었소? 네, 절대로 당신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당신을 좀 놀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슬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화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승리에 만족하실 거예요. 저의 마음은 전부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운명에 의해 당신 곁에서 내 몸이 영원히 추방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만은 모두 당신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가 내게 입을 맞추었을 때 그의 얼굴은 다시금 괴로운 생각으로 어두워졌다. 불에 타서 일그러져 버린 이 눈, 그리고 불구가 된 이 몸. 그는 비통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애무로 그의 몸을 감쌌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고 있었으며 그를 대신해 그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잠시 얼굴을 돌렸을 때 그의 감은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사나이 닿은 뺨에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솜필드의 가수원에 있는 벼락 맞은 마로니에와 마찬가지요. 그가 잠시 후에 말했다. 그 썩은 나무에 무슨 권리가 있겠소? 꽃이 피려는 싱싱한 인동덩굴에게 이 늙어빠진 몸을 감싸달라고 명령할 수 있겠소? 당신은 썩은 나무가 아니에요. 벼락을 맞은 나무도 아니에요. 당신은 청정하고 생기에 넘쳐 있어요. 덩굴은 당신이 자라라고 하건 안 하건 당신이 던지는 커다란 그늘을 즐기면서 뿌리 주위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남에 따라 정말 당신의 힘이 안전한 지붕이 되어 주기 때문에 당신 쪽으로 휘어져 당신 주위에 감기는 거예요. 당신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 제인. 그래요. 나는 약간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친구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나 달리 무슨 낱말을 써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가 도와주었다. 오, 제인.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아내야. 그래요? 그래, 처음 듣는 말인가? 물론이에요. 전에는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달갑지 않은 말인가? 사정 나름이에요.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선택을 당신이 해주었으면 좋겠소, 제인. 나는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소. 그럼 선택하세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요. 제인, 나와 결혼해 주겠소? 네, 손을 끌고 다녀야 하는 이 불쌍한 장님과 네, 당신과. 곁에서 늘 시중 들어야 하는 20년이나 나이 많은 불구자와 네, 정말이요, 제인? 정말이에요. 오, 내 사랑, 축복과 보답이 당신에게 있기를. 로체스터 씨, 제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거짓 없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바른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으로 보답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은 지상 최고의 그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희생으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요. 그는 나에게 무릎에서 내려놓고 일어나 경건하게 모자를 벗고 보이지 않는 눈을 땅으로 향해 묵도를 들이며 서 있었다. 기도의 마지막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신 나의 신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38. 나는 그와 결혼했다. 그와 나 그리고 서기와 목사만이 참석한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교회에서 돌아와 나는 부엌으로 가서 메리와 존에게도 알렸다. 메리, 오늘 아침 나는 로체스터 씨와 결혼했어요. 그들은 얼굴을 터들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메리가 잠시 후에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 주인님과 함께 나가시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혼례식을 올리러 교회에 가시는 줄은 몰랐어요. 존도 입이 귀까지 찢어질 만큼 입을 쩍 벌리고 웃었다. 나는 무어하우스와 케임브리지에 우리의 결혼을 서신으로 알렸다. 다이애나와 메어리는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었다. 다이애나는 신혼여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끝나면 만나러 오겠다고 알려왔다. 세인트 존이 어떤 기분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는지는 모른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끝내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고 반년이 지난 후에야 편지를 보내왔지만 로체스터 씨나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때의 편지는 침착하고 무뚝뚝한 것이었지만 친절했다. 그 후로도 자주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소식을 보내주었다. 독자여, 당신은 귀여운 아델에 대해 완전히 잊지는 않으셨으리라.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로체스터 씨에게 말하고 아델을 맡겨둔 학교로 찾아갔다. 나를 발견했을 때 미칠 듯이 기뻐하는 그 애의 모습은 또다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애는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학교 규칙이 너무 엄하고 학과의 수준도 그의 또래의 어린이에게는 힘겹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나는 그 애의 가정교사가 될 생각이었지만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시간과 관심은 다른 사람, 나의 남편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규칙이 엄하지 않고 때때로 내가 그 애를 방문하기도 하고 집으로 데려오기도 수월한 학교로 옮겨주었다. 아델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학과에도 굉장한 발전을 보였다. 그 애가 성장함에 따라 건전한 영국식 교육은 프랑스적인 그 애의 단점을 충분히 고쳐주었다. 아델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애는 쾌활하고도 친절한, 또 온순하고 상냥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나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은총을 받고 있으며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내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남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로체스터 씨는 우리들이 결혼한 처음 2년 동안은 장님으로 지냈다. 그 2년이 끝날 무렵 나는 그와 런던으로 갔다. 그는 어떤 유명한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마침내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했다. 지금은 아주 뚜렷하지는 않아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하늘은 그에게 공백이 아니며 대지도 이미 공허한 것이 아니다. 처음 태어난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옛날 그의 것과 같은 눈, 크고 빛나는 검은 눈을 이어받은 것을 그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신이 심판을 자비로써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드렸다. 그래서 나와 에드워드는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복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다이애나와 메어리는 둘 다 결혼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그녀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그녀들이 오기도 한다. 세인트 존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다. 자기가 스스로의 길이라고 결정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도 그 길을 걷고 있다. 갖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만큼 단호하게 불굴의 정신으로 싸운 개척자는 없을 것이다. 의연하고 충실하며 헌신적으로 정열과 열의와 진실로 그 사람은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달게 받으며 봉사하고 있다. 그는 향상을 위한 힘든 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교나 계급제도의 편견을 거인과 같은 힘으로 쓰러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정신에는 구름 한 점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을 모르며 그 사람의 희망은 확실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확고한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미리 통고해 주셨습니다. 나날이 점점 뚜렷하게 결단코 나는 빨리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어 나는 시시각각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